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42세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 후에 평범한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었어요. 1년 만에 애도 낳았고 다른 부부들에 비해서 뭐 하나 부족한 거 없고 부러울 것도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애가 생긴 뒤에 달라진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저희들의 결혼 생활에 간섭하며 저를 못살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 하나로도 벅찬데 나중에는 남편까지 제 속을 까맣게 태웠습니다. 남편은 부부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남편을 편을 들면서 저를 시댁을 우습게 알고 남편을 구박하는 못된 년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혼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혼이 흔해진 시대라고 하지만 자식이 있는 여자가 가정을 깨는 건 정말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가정을 지키고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모든 게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네요. 이곳을 찾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이 올린 다른 사연들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파탄이 이르는지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아들만 감싸고 귀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같은 남편에게 제가 당한 기가 막힌 이야기를 글로 올리고 한창 인생의 절정에 다른 30의 나이에 가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억척스러운 엄마 밑에서 자란 탓에 어려서부터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남존여비라는 말은 저희 집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말이었죠. 여존남비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아버지와 3살 터울의 오빠는 여장부 같은 엄마에게 길을 펴지 못하고 꽉 쥐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화물 트럭을 운전하셨어요. 보통 트럭 기사라고 하면 성격이 난폭하고 거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버지는 아주 얌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셨어요. 장거리로 화물을 나르는 일을 하시는 터라 집에 들어오시는 날이 한 달에 며칠 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오시는 날이면 저희 남매를 위한 선물을 사오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는 물론 학용품 같은 선물을 늘 챙겨 오셔서 오빠와 저는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릴 정도였어요. 가정적이고 성실한 아버지에게도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다른 트럭 기사들도 술을 좋아하고 잘 마셨는데 아버지는 그 정도가 좀 지나치셨어요. 운전대를 잡는 탓에 아버지의 동료들은 일을 하는 날이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일을 하는 날에도 술을 마셨어요. 숙취와 피로가 겹쳐서 사고가 날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늘 아버지와 술 때문에 말다툼을 하셨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다른 일도 아니고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술도 안 깬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어허, 괜찮아. 내가 알아서 적당히 조절해서 마시니까 당신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미쳤다고 술도 안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겠어? 아버지는 운전 경력이 15년이 넘는 베테랑이었기에 술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큰소리치면서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한 번 술을 마시면 자제를 못하는 아버지의 술버릇을 잘 아는 엄마는 매일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어요. 전날 밤에 과음을 한 아버지는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아버지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들은 음주 측정을 했고 음주 운전으로 걸리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면허가 취소가 되었고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버지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인간아, 이제 어떡할 거야. 벌금은 둘째치고 면허가 취소됐으니 우리는 손가락 빨면서 살게 생겼어. 이제 어쩔 거냐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20대부터 지금까지 운전대만 잡아오셨던 아버지에게 면허 취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죠. 운전 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셨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오빠와 저를 키워야 했고 먹고 살아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닥쳤는데도
아버지가 면허 취소가 되어서 아무런 생계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족의 생존을 위해 엄마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화물 트럭을 마냥 세워둘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팔아버릴 수도 없었죠. 할부금과 여러가지 걸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기사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기사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 그건 대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화물 트럭을 몰 수 있는 면허를 따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트럭 일은 웬만한 남자도 힘들어서 못하는 일이야. 그런데 집에만 있던 당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절대 안 돼. 그럼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 면허를 다시 딸 때까지 2년 동안 트럭을 그냥 세워놓고 고물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야? 모두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엄마는 쐐기를 박듯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면허조차 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뒀는데 엄마는 보란듯이 한 번 만에 대형 면허를 따셨어요. 여보, 정말 운전대를 잡을 거야?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누가 하긴 당신이 해야지. 당신은 집안일이 별거 아니라고 말했었지? 그래, 이제부터 직접 해보면 집안일이 얼마나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지 알게 될 거야. 엄마는 면허를 따자마자 아버지를 대신해서 무작정 트럭 기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면서 저희들을 챙겨줘야 했어요. 처음에는 여자인 엄마가 대형 트럭을 몰면서 다른 남자 기사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원래 직설적이고 남자답게 화통한 성격이었지만 험한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남자들과 경쟁하며 아등바등 살다 보니 엄마는 성격이 더 거칠어졌고 남자들과 기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여장부로 다시 태어났어요. 원래 꼼꼼하고 가정적이셨던 아버지는 청소며 빨래 같은 집안일을 능숙하게 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음식 솜씨는 없으셔서 주로 라면을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다시 면허를 따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에게 이젠 트럭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계속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이제 운전대는 나한테 넘기고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해. 그동안 험한 일 하느라 고생 많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막 적응돼서 재미를 붙였는데 그만두라니. 나 계속 일할 거야. 아버지는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다른 트럭을 할부로 사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부모님이 모두 트럭 기사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 수입은 전보다 훨씬 많아졌지만 문제는 엄마의 수입이 아버지를 넘어서게 되면서 아버지는 경제적인 면에서 엄마에게 꼼짝 못하고 잡혀서 살게 되셨어요. 엄마는 운전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요. 엄마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운전을 해도 지치기는커녕 드라이브를 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즐겁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여자라는 이유로 꺼려하던 화물 회사에서도 엄마의 능력을 인정해서 일을 더 많이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엄마가 되었어요. 엄마에게 길을 펴지 못한 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오빠는 대학에서 만난 여자 동기와 사귀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그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엄마에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장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엄마는 혜정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내가 보니 네가 결혼하겠다는 애는 얼굴에 바람기가 줄줄 흐르고 기가 너무 세서 같이 살면 너만 피곤해질 상이야. 참, 엄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혜정이가 얼마나 착하고 얌전한데 바람이라니. 말도 안 돼. 난 엄마가 아무리 말려도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오빠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고집했어요. 엄마는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경고를 했지만 오빠는 결혼을 강행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오빠는 그 여자와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들어맞아서 그녀는 결혼 초부터 오빠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들킨 겁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오빠는 그녀와 돈 문제로 많이 다퉜다고 해요. 오빠가 생활비를 주면 아껴서 저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모두 다 써버렸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서 고급 승용차와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의 행동이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서 뒤를 캐봤더니 내연남이 있었고
오빠가 힘들게 벌어다 주는 돈이 그놈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는 말처럼 얌전하고 착하게 보였던 그녀에게 내연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오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오빠는 그녀에게 당장 이혼하자고 했는데 코웃음만 쳤다고 합니다. 그래, 이혼해. 그리고 원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해. 하지만 이건 똑똑히 기억해. 우리가 갈라서면 내가 네 앞으로 받은 대출은 네가 다 갚아야 할 거야. 그녀는 오빠의 명의로 1억이 넘는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내연남과 같이 유흥비로 탕진해버렸다는 겁니다. 만약 그녀와 이혼을 하면 1억이 넘는 빚은 오빠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했어요. 그 사실을 안 엄마는 당장 달려가서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욕을 바가지로 퍼부어 주었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저런 더러운 년하고는 당장 갈라서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그녀와 이혼을 했고 쥐꼬리만한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 했어요. 그 빚은 엄마가 나서 처리를 해주었어요. 그러니 오빠는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대학을 졸업한 저는 운이 좋아서 졸업과 동시에 제법 괜찮은 직장에 취업이 확정이 되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부러운 눈으로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같은 취업 빙하기에 너 정말 행운이야. 야. 남들은 졸업하고도 백수 생활을 기본적으로 몇 년을 하는데 정말 축하해. 친구들은 제게 한턱 크게 쏘라고 했고 기분이 좋아진 저는 친구들 모두를 불러서 아주 거하게 저녁을 샀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혼자서 자유시간을 즐기기 위해 부모님 허락을 얻어서 일주일간 마음 내키는 대로 전국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취업을 위해 공부만 하느라 캠퍼스의 낭만 같은 건 느껴볼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 곧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 더 이상 혼자만의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유럽으로 날아가서 지중해도 보고 그림 같은 알프스 산을 감상하고 싶었지만 일주일간 국내 여행을 하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으로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이틀 동안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1년간 미국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고 그 전에 일주일간 특별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부산 처음이세요? 부산 제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중학교까지 여기서 졸업했고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제 고향에 오셨으니 제가 부산 구경 시켜드릴게요.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부산에 온 저의 여행 가이드를 자처하고 나섰어요. 남편의 안내를 받으면서 저는 이틀 동안 부산의 명소들을 모두 돌아보았고 마지막 날에는 자갈치 시장에 들러서 회도 먹었습니다. 이틀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폐를 너무 끼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저도 수진 씨처럼 미국으로 가기 전에 혼자만의 여유를 즐겨보려고 나섰는데 막상 며칠 지나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랬는데 수진 씨를 만나서 동행하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1년 뒤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꼭 연락 주세요. 저희들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저는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 선배들은 직장 생활은 그냥 대충 하면 된다고 말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매주마다 주간 보고를 해야 했고 매달마다 실적 보고가 있었고 분기별로 업무 평가를 받아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1년에 한 번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실적이나 근무평가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으면 바로 힘든 부서로 전출을 가야 하는 냉혹한 곳이 회사였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야근까지 하면서 맡은 업무를 기어이 해내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부산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수진씨, 저 기억하시겠어요? 부산 게스트하우스요. 저 일주일 전에 귀국했어요. 전화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아주 들떠 있었어요. 저도 그와 같이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고 주말에 그를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는 몰라볼 정도로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여행을 하는 중이라 외모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세련된 영국 신사 같은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제 회사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들은 주중에도 수시로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기도 했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왜 저 남자를 만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인 사이도 아닌데 저희들은 거의 매일 전화나 문자를 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점심을 먹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누구도 사귀자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딱히 저희들이 만날 이유가 없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그가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는 왜 제게 거의 매일 연락을 하면서 만나자고 하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성호 씨는 저를 왜 만나요? 제가 이렇게 묻자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만나다니요? 우리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성호 씨는 저를 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 전 아니었는데? 그럼 수지 씨는 저를 왜 만났던 거죠? 그냥 여행하다 알게 된 사이고 직장도 근처에 있으니 시간이 되면 만나는 편한 사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렇구나. 난 수진 씨도 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연락하니까 예의상 만나준 거였군요.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 사귈까요? 저도 모르게 다급하게 사귀자는 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는 제가 의무감에서 자기를 만나준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자기한테 애정이 있다고 착각했다는 말을 하자 저는 그를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그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약간은 이상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은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거의 매일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날은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고 오후에 커피를 마시러 만났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먹기 위해 만나기도 했어요. 그와 사귀면서 멋진 남친이 생겼다는 것 외에 좋은 점이 있다면 업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는 기획 업무에 대해서 회사 기획실에서 일하는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나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할 때는 언제나 그의 도움을 받게 되었죠. 그날도 저는 내년부터 시작될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 초안을 짜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디어를 짜내던 저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무 말 없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공짜로 도와줬지만 이제부터는 맨입에 자원봉사 못하겠어. 아이, 알았어. 내가 맛있는 저녁 쏠게. 됐지? 아니, 난 다른 걸 원해. 좋아, 말해봐. 원하는 게 뭐야? 뭐든지 들어줄게. 나는 말이야, 널 원해. 남편은 저에게 저를 가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순간 저는 얼굴이 달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뭐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커플이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거 원해? 근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미안한데 나중에 하자. 나중에 언제?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잖아. 나 하루라도 빨리 너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단 말이야. 남편은 한번 말을 꺼내자 물러서지 않고 과자를 달라고 조르는 애처럼 징징거리면서 매달렸습니다. 주말에 저희들은 양평으로 드라이브를 갔고 근처의 숙소에 자리를 잡고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마음이란 참 이상해서 이제 그는 내 남자라는 생각이 들자 제가 조급해졌어요. 자기야, 우리 언제 결혼할 거야? 기왕 할 거면 빨랑 하자. 나 자기랑 같이 살고 싶어. 남편은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는지 느긋한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이제 빨리 합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을 졸라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어서 오너라. 수진이라고? 내가 성호 통해서 말은 많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첫인상이 아주 강한 여성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대단한 여성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처녀 시절에 화장품 매장 점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매장을 3개나 운영하는 사업가로 성공하셨죠. 시어머니가 지금의 성공을 거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승부근성이 남다른 것이 결정적이라고 했어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다투면서 위기도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도전을 하셨다고 해요. 안사동께서 트럭을 몬다고 하던데 맞니? 네, 어머님. 트럭 일 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참 대단한 분이구나. 요즘 세상은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억척스러워야 살아남는 법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엄마를 떠올렸는데 시어머니도 자신처럼 생활력이 강하고 모질게 살아온 제 친정 엄마를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상견례 날짜를 서둘러 정했어요. 그런데 양가 상견례를 하던 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중학교 시절 친구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와 대화를 하다가 주저하면서 말을 꺼냈어요. 저 안사돈 혹시 땡땡요중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설마 정인숙 맞니? 그래, 어쩜 이게 얼마만이야. 엄마도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부터 낯이 익다고 생각했지만 물어보지는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고 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한 뒤로 40년이 넘게 지나서 재회한 두 분은 반가워서 옛날의 추억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곧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인숙이 넌 옛날에도 아주 우악스럽더니 결국 트럭을 몰고 다니는구나. 그래, 천성이 변하는 게 아니지. 남녀가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니? 넌 옛날에 돈 없어서 도시락 못 사와서 매일 쫄쫄 굶더니 지금은 그나마 밥은 먹고 사는 모양이구나.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발끈하셨어요.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집이 못 살긴 했어도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어. 처음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두 분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셨어요. 보다 못한 남편과 제가 말린 다음에야 두 분은 진정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넌 트럭이나 몰아서 어디 혼수나 제대로 장만할 수 있겠니? 내가 특별히 네 세상 봐서 혼수는 대충 해도 눈 감아줄게. 어때? 시어머니는 저희 집 형편을 무시하면서 엄마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엄마는 웃기고 있네. 내가 돈이 왜 없어? 말만 해. 혼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준비할 테니까 라고 자신있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자존심 때문에 해본 소리였는데 그 말이 화근이 되고 말았네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시더니 혼수 목록을 주셨어요. 뭐 대충 적었다. 네 엄마가 큰 소리를 탕탕 쳤으니 이 정도는 준비해 줄 수 있겠지? 저는 시어머니가 준 목록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걸 전부 준비하려면 적어도 1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에게 혼수 목록을 내밀었어요. 엄마도 뱉은 말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상당히 놀라셨어요. 네 시애미년이 아주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고 드는구나. 좋아, 내가 니년한테 질 줄 알아? 두고 보자. 근데 엄마, 중학교 친구라면서 시어머니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친구 좋아하네. 그년하고 나는 친구가 아니라 앙숙이야. 앙큼한 년 같으니. 엄마는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제게 말해주면서 치를 떨었어요. 두 분은 중학교 시절부터 대단한 라이벌이었다고 해요. 공부든 운동이든 뭘 해도 절대로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엄마가 공부나 모든 것에서 시어머니를 앞섰다고 해요. 한 번은 반장을 뽑는데 엄마가 나서자 시어머니도 덩달아 반장이 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어머니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란 걸 아는 엄마는 가난뱅이 주제에 무슨 반장을 하냐고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비웃었다고 해요. 그 말에 앙심을 품은 시어머니는 몰래 담임선생님이 아끼는 화분을 박살내놓고 엄마가 저지른 짓이라고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는 선생님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고 엄마는 그 복수로 시어머니의 가방에 돈을 몰래 넣어놓고 누군가 자기 돈을 훔쳐갔다고 선생님에게 말했다고 해요. 선생님은 반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했고 가방에서 돈이 나온 시어머니는 억울하게 도둑년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지간이 되어버렸던 거죠. 시어머니는 엄마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칠 때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이 되어서 전과목 0점 처리를 받기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40년도 넘은 감정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저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당장 시급한 문제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혼수를 준비할 돈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자존심 때문에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사실 돈이 없었어요. 얼마 전부터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서 트럭 일을 쉬고 계셨고 불경기라 예전만큼 수입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에게 숙이고 들어가면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없는 노릇이라 엄마는 과감하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받으셨어요. 그것이 훗날 엄청난 화근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대출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이러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 안 돼. 결혼은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 대 집안의 자존심 싸움이야. 처음부터 밀리면 평생 굽신거리고 살아야 돼.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엄마는 처음부터 질 수 없다고 하면서 무리해서 혼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으로 쓰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아파트에 꽉 들어찬 고급 가구며 가전제품들을 둘러보시고는 만족한 미소를 지어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꽤나 무리했구나. 그래, 이 정도는 들여놓고 살아야지. 저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달콤하고 꿈결 같은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몰랐던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있었던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쳤던 겁니다. 전 결혼을 한 뒤에도 직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하면서 애를 갖자고 했지만 저는 싫다고 했어요. 아니, 무슨 애를 벌써 가져. 나 30 넘겨 애가 낳을 거야. 그리고 임신하기 전에는 직장 그만둘 생각 없어. 뭐 30 넘겨서 애를 낳겠다고? 안 돼. 난 6개월 안에 당신이 애를 가지게 만들 거야. 이제 20대 중반인 저희들이 애를 가지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은 맞벌이를 하면서 기반을 닦아놓은 다음에 애를 가지는 게 맞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 보이콧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려고 했어요. 뭐야, 내가 말했잖아, 안 돼. 아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이리로 와봐. 내가 싫다고 했잖아. 실실 웃으면서 제 말을 우습게 여기는 남편을 보자 짜증이 나서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도 정색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여자가 남편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왜 거부해? 연애를 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은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부부 사이의 일은 남편이 원하면 아내는 싫어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어이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희들은 심하게 말다툼을 했고 저는 각방을 쓰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화가 아주 많이 난 것 같았어요. 너 성우 거부했다던데 맞니? 그 이유가 애를 갖기 싫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지? 전 속으로 엄청 놀랐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은밀한 이야기까지 말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그게 맞긴 한데 오해가 조금 있으세요.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네가 뭔데 남편이 하는 말에 토를 달고 거절을 해. 내 아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서방 잃고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았던 것도 전부 성호 하나 잘 키워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네가 뭔데 건방지게 우리 성호한테 대들고 거부하고 애도 안 가지겠다고 드는 거야? 어머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그러니까. 시끄럽다. 잡소리 집어치우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남편이 우습다고 나까지 우습게 보는 건 아니겠지? 만약 그랬다가는 아주 요절을 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면서 고함을 지르셨어요. 그 표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3개월 내로 임신을 하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저로서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회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다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퇴직금이 문제였어요. 퇴직금이라고 해봐야 공제를 하고 나니 실제로 받은 돈은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엄마가 혼수를 준비하느라 대출을 받은 게 떠올라 엄마에게 찾아가서 퇴직금을 주면서 빚을 갚는데 보태라고 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 때문에 받은 대출이니 제가 갚는데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 퇴직금 받았지? 앞으로 너희들 돈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내 계좌로 입금시켜라. 저는 당황해서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대충 상황을 눈치채셨어요. 설마 너 그 돈 친정이 준 거냐?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면 더 호되게 당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네 어머니, 제 혼수 준비하느라 엄마가 빚을 너무 많이 지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퇴직금은 제 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쓰든 어머니께서 상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뭐? 이게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그럼 너는 시집 왜 왔니? 평생 네 엄마랑 붙어서 살지 왜 내 집에 기어들어온 거야?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그러니 네 돈 전부 내 돈인 거야. 당장 가서 네 애미한테 준 돈 가지고 와, 어서. 전 기가 막혔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어머니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가 준 퇴직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혼하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어쩔 도리가 없이 면목이 없지만 친정으로 가서 엄마에게 사정을 말하고 퇴직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그 돈을 아직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 괜찮아. 내가 처음부터 찜찜했어. 그년이 너한테 큰 돈이 생겼는데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정말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년이네. 엄마는 오히려 시어머니 욕을 하면서 지독하고 악독한 시어머니하고 살아야 하는 저를 걱정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줬다가 빼앗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엄마에게 약 주고 병을 준 격이어서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주자 시어머니는 두 번째 지시를 내렸어요. 이제 2달 남았구나. 어서 애부터 가져라. 저는 이번에도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 5개월이 접어들었을 무렵에 친정에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오빠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오빠는 세상 물정에 어두웠고 귀가 얇아서 주위에서 하는 말을 쉽게 휘둘리곤 했는데 좋은 사업이 있다는 말만 듣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빚까지 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빠가 성급하게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오빠에게 좋은 사업이 있다면서 꼬드긴 사람이 바로 오빠가 재혼 상대로 생각하고 만나왔던 여자였던 거죠. 그녀는 처음부터 오빠와 재혼을 할 생각은 없었고 오빠를 속여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 속셈을 알 리가 없는 오빠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의 말만 굳게 믿고 사업 자금을 주었는데 며칠 뒤에 그녀는 연락을 끊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오빠는 1억이 넘는 돈을 날리게 되자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까지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출금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날도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빠는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을 당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모든 짐을 떠안아야 했어요. 저는 밤에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찾아가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힘없이 웃으면서 수진이 넌 걱정할 거 없다.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해결해 볼 테니까 넌 그저 몸 챙기고 건강한 애 낳을 생각만 해. 알겠지? 저는 병든 아버지의 사기를 당한 오빠에 저 때문에 진 빚까지 떠안고 있는 엄마가 불쌍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했지만 엄마도 방법이 없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엄마의 걱정을 덜려면 최소한 3억은 있어야 했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모님 사정이 정말 딱하기는 한데 나도 그렇게 큰 돈을 구할 방법이 없네. 우선 내가 알아보긴 할게. 저는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도 크게 없었고 그렇다고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남편에게 짐을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도 하지 않았던 구세주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댁으로 저를 부른 시어머니는 3억짜리 수표를 제게 내밀었어요. 받아라. 성호가 하는 말이 네 친정 형편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고 하더라. 이거면 네 엄마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거다. 저는 너무 감격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역시 이번에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저한테서 들은 말 그대로 전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남편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주는 3억에는 한 가지 조건이 걸려 있었어요. 이 돈을 받는 대신에 서약서 하나만 써다오. 시어머니는 제게 서약서를 내밀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어요. 만약 이혼을 할 거면 3억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조건이었죠. 아니, 조건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곧 애가 태어날 마당에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곧 애도 태어나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서로가 싸우다 툭하면 헤어지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그런 철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받아두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시어머니는 저희들이 오랜 부부관계를 지속하길 바라셔서 이런 걸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앞뒤 가릴 형편이 아니어서 서약서에 바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밀었던 서약서는 저를 꼼짝 못하게 묶는 끔찍한 밧줄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준 돈으로 아버지는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까지 마치게 되셨어요. 오빠도 빚을 갚고 다시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제 혼수를 준비하느라 진 빚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어서 제 친정에 들여왔던 짙은 먹구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가정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을 낳은 지 5개월 채 지나지 않아서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담하게도 휴대폰 사진첩에 내연녀와 같이 찍은 사진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사진뿐만이 아니라 주고받은 문자도 지우지 않았어요. 저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몇 번이나 확인한 다음에 남편의 외도가 확실해지자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고 따졌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어? 제가 묻자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맞아. 그런데 왜?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절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바로 인정을 하니 도리어 기가 막혀서 화가 나기보다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뭐? 지금 잘했다는 거야? 마누라 몰래 바람을 피워놓고 왜 이렇게 당당해? 남편의 다음 말이 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당신 모르게 바람 피운 적 없어. 사진이랑 문자들 모두 그대로 뒀잖아. 당신이 무뎌서 늦게 알아차린 것 뿐이야. 난 감춘 적 없어. 정말 남편은 마치 자기가 장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자식. 우리 당장 헤어져. 저는 발악적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무표정하게 제가 사인한 서약서를 들이밀었어요. 당신 이거 벌써 잊었어? 어떤 경우에도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안 한다고 약속했지.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따위 종이쪼가리 하나로 자신의 불륜을 덮으려고 드는 남편이 우습게 보였어요. 저는 남편에게서 서약서를 빼앗아서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장난해? 장난하냐고. 당신같이 뻔뻔스러운 인간하고는 절대 같이 못 사니까 우리 당장 이혼해. 좋아. 그럼 먼저 엄마한테 허락부터 받아. 남편은 이번에도 시어머니를 들먹였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시어머니는 서약서 내용대로 이혼을 하려면 3억을 당장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러면서 서약서를 촬영해놓은 사진과 3억에 대한 차용증까지 보여주었어요. 이혼 소송을 하는 건 네 마음인데 너도 알겠지만 성호가 모아놓은 재산이 거의 없어. 전부 내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 네가 받아낼 위자료라고 해놔봐야 쥐꼬리만큼도 안 될 거다. 저는 맥이 탁 풀렸어요. 남편의 불륜을 뻔히 알면서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 눈치도 보지 않고 대놓고 내연녀를 만나면서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퇴근하고 시댁으로 온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휘파람까지 불면서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억부터 지르고 이혼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입 닥치고 조용히 살든지 선택해.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3억이라는 큰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까지 딸려 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남편의 불륜을 모른 척하고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3억 때문에 남편의 불륜을 눈 감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날부터 저희들은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남편은 계속 그 내연녀년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남편 신이 나서 내연녀와 놀아났고 시어머니는 제 약점을 확 틀어쥐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해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참고 견뎌야만 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둘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내연녀에 대한 말을 서스름없이 했어요. 소연이가 엄마 한번 만나고 싶어해. 자기한테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걔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니? 유럽에서 고급 가구를 수입해서 파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엄청 많아. 그렇다면 우선 만나보는 게 순서겠지. 오케이. 내가 조만간 약속 잡아놓을게. 남편은 내연녀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은근히 투자를 하라고 권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음이 동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저는 둘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가 당했던 사기와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저는 친정으로 달려가서 남편의 내연녀 사진을 오빠에게 보여주었어요. 오빠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바로 이 년이야. 내 돈 1억을 사기쳐간 년이라고. 저는 시어머니가 곧 남편의 내연녀년을 만나러 간다는 걸 알아내고
오빠와 같이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불려우 같은 사기꾼 연예에 홀려서 3억을 투자한다는 계약서에 막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오빠는 그 불려우 같은 년의 머리채를 틀어쥐었어요. 그래 인연 너 잘 만났다. 내 돈 1억 어쨌어. 너 같은 년은 죽을 때까지 콩밥을 처먹어야 돼. 그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곧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덕분에 3억이란 거액을 날릴 뻔한 위기를 넘겼다는 걸 알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이제 이혼 소송해도 되겠죠? 제가 3억을 사기당하지 않게 막아줬으니 제가 빌린 3억은 갚은 걸로 치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용증을 제게 주었고 저는 이혼 소송 서류를 시어머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남편에게 재산이 없어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어머니에게도 있다며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엄청난 위자료를 뜯어내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조용하게 그렇지만 지독한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딸을 키우면서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42세의 여성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을 겪게 마련이죠.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기 위해 모두 줄을 서 있는데 앞에 끼어들어 놓고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철면피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제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철면피 같은 인간이었어요. 마트의 새치기 정도는 애교로 귀엽게 넘어가 줄 수 있지만 전 시어머니의 뻔뻔함과 상식 밖의 파렴치한 짓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제게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전 주저없이 전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만큼 결혼 후 제가 겪은 일들은 제가 아주 큰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올린 사연을 보고 세상에는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저의 왜 결혼에 실패하게 됐는지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제가 다니던 직장 상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제게 교제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제가 없다고 말하자마자 그래? 그럼 미연씨 좋은 남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라고 했어요. 상사는 그 남자가 자기 대학 후배라고 했어요. 학번 차이는 많이 나서 같이 대학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동창회에서 만나서 친해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동창회에서 만나서 친해진 다음에는 사적으로도 여러 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가끔씩 등산도 같이 다니면서 대화를 해보니 아주 성실하고 착하면서 인간성이 아주 그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아직 애인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상사는 자기가 나서서 좋은 여자를 찾아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눈에 띄었다고 했어요. 그냥 이건 내 생각인데 미연씨는 그 친구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물론 남녀관계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한번 만나보라고. 전 사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연애다운 연애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좋아하며 짝사랑했던 선배가 있기는 했지만 전 쑥스러워서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고 감히 좋아한다는 말을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다고 하면서 접근해오는 남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모태솔로로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는 처지였어요. 전 상사에게 그 남자를 만나보겠다고 말했고 며칠 뒤에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날 처음 본 남편의 첫인상은 아주 깔끔하고 선하게 보였어요. 말도 차분하게 했고 무엇보다 그가 방긋이 미소를 지을 때마다 때묻지 않은 선한 인상이 얼굴에 보여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제대로 여자와 교제를 해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성과 만나는 것이라 긴장이 되기도 했고 어색하기도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만나는 중간에 계속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 보고를 하듯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두 말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지금 커피 마시면서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어? 아메리카노 마셨어. 미연 씨는 그냥 냉커피 마셨어. 그래, 알았어. 라고 했고, 잠시 후에 카페를 나와서 같이 산책을 할 때도 남편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지금 땡땡공원 걸으면서 산책하고 있어. 그래, 저녁은 집에 와서 먹으라고? 알았어. 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남편은 난처한 듯이 저기 미연 씨, 오늘은 이만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저녁은 집에 와서 먹으라고 해서요. 그래요. 전 같이 저녁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안해요. 제가 다음에 근사한 식당에 가서 기가 막힌 요리 대접해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의 엄마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아주 약간 아들에게 참견을 많이 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마다 남편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고 엄마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면 남편은 마치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 지나친 남편의 엄마 의존증이 걱정되긴 했지만 결혼은 남편과 하는 것이지 시어머니와 하는 건 아니었기에 전 착하고 성실하고 때묻지 않고 순수한 남편을 제 배우자로 맞이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까지 해놓고도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수씨, 우리 시댁에는 언제 가요? 나 어머님한테 빨리 인사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자 남편은 엄마가 사업을 하느라 좀 바쁘셔. 그래서 엄마 시간 될 때 내가 말해줄게. 라고 했어요. 남편의 집안은 아주 크진 않지만 제법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 집안이었어요. 사업은 처음에 시아버지가 시작하셔서 크게 키워놓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뒤로 시어머니가 사업을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남편은 대학 졸업 후에 따로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경험 미숙으로 망하고 말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의 회사로 들어가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시댁으로 데리고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남편은 그때부터 제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전화를 해도 남편은 오늘 바빠서 안 되겠어. 다음에 내가 다시 전화할게. 라고 했어요. 어쩌다 저를 만나도 데이트를 하다가도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제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한다고 하면서 가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전 남편과 결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혹시라도 남편의 마음은 그게 아닌지 불안했어요. 그래서 2주 만에 만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긴 한 거예요? 양쪽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결혼 날짜도 잡아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며칠 내로 우리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인사부터 드리자. 그리고 우리 결혼 날짜도 잡고 하나씩 준비해 가면 되잖아. 라고 했고 남편은 며칠 뒤에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인상이 아주 날카롭게 보였어요. 눈매가 아주 매서웠고 인상이 고집이 무척이나 센 분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를 해도 무표정하게 건성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지금 하는 일이 뭐지? 시어머니의 말투는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이어서 전 순간적으로 제가 면접을 보러 온 걸로 착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네? 뭐라고 하셨는지.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아마 짜증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벌써 귀가 잘 안 들리나 보네.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다. 네, 무역회사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로 일하는구나. 뭐 그렇다 볼 수 있죠. 월급은 얼마나 받아? 시어머니의 질문은 확실히 예비 며느리에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구직 희망자 면접을 볼 때나 어울리는 질문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경력사항과 학벌 등에 대해 면접관이 따지듯이 물어본 뒤에 느닷없이 너희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다면서 네, 사기를 당하셨어요. 참,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칠칠치 못하면 사기를 당하니? 라고 하셨어요. 정말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망하지만 않았어도 저희 집안은 시댁과 비교할 바는 못 되겠지만
그렇게 꿀리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너는 내가 원하는 며느리감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란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남편도 당황해서 엄마 갑자기 왜 이래? 결혼 허락해준다고 했잖아. 그러자 시어머니는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보았고 남편은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말 아직 안 끝났다. 마음에 안 들지만 진수가 하도 네가 좋다고 하니까 기회는 줄게. 시어머니의 이 말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기회를 준다니.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듣고 전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도 들었겠지만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난 우리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는 사업가 집안에 어울리는 능력과 배경을 갖춘 여자이길 원했다. 내가 하는 사업은 앞으로 진수가 물려받게 될 텐데 그러면 잘 나가는 사업가의 사모님이 될 정도의 교양은 갖춰야 하는 게 기본이겠지? 그런데 넌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같이 살면서 동거를 하는 건 허락하겠는데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시어머니의 말은 우선 남편과 동거를 하면서 제가 하는 행동을 살펴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제 마음이 변하거나 시어머니의 마음이 변하면 서로 깨끗하게 갈라서자는 겁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혼인 방법인 것 같았지만 상식적이진 않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댁에 와보고 남편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설사 동거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시댁은 아주 돈이 많은 사업가 집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깐깐한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어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사업가의 사모님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있게 네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친정에는 제가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어차피 부부랑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지 법적인 절차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동거를 시작한 뒤에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본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친구 목록에 여러 명의 여자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여자의 직감으로 그건 분명히 사업적인 필요에 의해 만나는 상대는 아니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이 화장실에 있을 때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무심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자 웬 여자가 자기야 오랜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누구세요? 라고 하자 여자는 당황해서 최진수 씨 핸드폰 아닌가요? 라고 했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은 제게서 빼앗듯이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주연아 언제 볼까? 이번 주말에? 알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그냥 사업적으로 아는 사이라고만 둘러댔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수상해서 전 남편 몰래 휴대폰 문자와 톡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낯선 여자들과 남편이 주고받은 달달한 문자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 남편을 붙잡고 추궁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우리가 동거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 바람을 피는 거야? 남편은 그게 아니라 오해라고 하면서 변명을 했어요. 여보, 내가 이제 다 말해줄게. 전부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 남편이 여러 여자들을 만나는 이유를 말해주었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동거를 허락한 다음에 남편에게는 괜찮은 집안의 예비 며느리들을 여러 명 골라서 만나면서 교제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커리어 우먼들도 있었고 해외 유학을 다녀온 여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들과 만나다가 괜찮다 싶으면 저와 동거를 정리하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 화가 나서 당신 정말 못 말리는 마마보이네. 우리 엄연히 사실혼 관계야. 당신은 바람을 피운 거나 마찬가지야. 알아?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데이트 정도만 했지. 깊은 관계를 맺은 적은 절대로 없어. 맹세할게. 그리고 엄마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기만 하는 거야. 난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당신 모른 척 해줘 라고 했어요.
전 남편의 말대로 모른 척하고 있으려다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시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린애와 마찬가지여서 남편을 쥐고 흔드는 시어머니를 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전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알아요. 전 경력도 내세울 것도 없고 집안에 돈도 없어요. 그렇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강요하시는 건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차분하게 그게 싫으면 방법은 간단하다. 네가 포기하고 떠나. 그러면 끝이야. 간단하지 않니?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이죠. 전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끝까지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인데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제가 더 노력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휘어잡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뭐래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사소한 실수를 해도 사사건건 저를 구박했습니다. 수시로 저희 집에 들이닥쳐서 마치 검열을 하듯이 집안 청소 상태나 정리정돈 상태를 살피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냐? 아니면 돼지우리냐? 당장 청소 다시 해라. 그러면 전 다시 청소기를 돌리고 구석구석 걸레질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가계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는 무슨 생활비를 이렇게나 많이 쓰냐고 구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제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서 내쫓으려는 속셈으로 일부러 그러는 거였어요. 전 그걸 잘 알기에 시어머니의 모진 잔소리와 구박을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콧대가 높고 자기보다 돈이 없는 사람은 아주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셨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습관과 같은 것인데 듣는 사람은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뭘 지시를 할 때는 항상 거만하게 눈을 내리깔고 팔짱을 끼고 고압적인 자세로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많이 위축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는 건 제가 앞에 있는데도 남편과 다른 여자에 대한 평을 하는 것이었어요. 진수야, 얼마 전에 내가 만나보라고 한 수혜라는 아가씨는 어떠니? 아주 좋은 것 같아. 여성사업가인데다가 집안도 부모님 모두 법조계에 계신데. 그래, 그럼 사업을 하는 우리하고는 아주 딱이다. 집안에 아는 판검사가 있으면 여간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이참에 그 애하고 잘해봐라. 그러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시어머니에게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아내인 저를 두고 다른 여자랑 교제를 하는 게 영 내키지 않는지 제 눈치를 살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남편에게 조건이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잡으라고 말했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기분이 나쁜 표정을 지어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제게 부담을 줘서 제가 알아서 이 집안에서 나가주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왕 시작한 시집살이 아무리 저를 자극하고 무시해도 끝까지 버텨서 반드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이 되어서 저와 남편이 시댁으로 갔는데 웬 낯선 여자가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도우미를 부르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을 보자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아니,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남편의 품에 안겨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자기 어서와.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라 특별히 갈비찜 준비했어. 자기도 좋아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역시 어색하게 제 눈치를 보면서 그래, 좋아하지. 라고 했어요. 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대뜸 너는 왔으면 얼른 상 차릴 준비를 하지 않고 뭐하니? 수혜가 음식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넌 가져가 차려라. 그러더니 수혜란 여자에게는 살갑게 웃으면서 수혜, 넌 이리 와서 편하게 좀 쉬어라. 어휴, 넌 손도 참 크다. 무슨 음식을 이렇게나 많이 했니? 이왕 하는 거 넉넉하게 해야죠. 음식이란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아야 하는 법이에요. 근데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갈비찜의 맛을 보더니 놀라서 어머 얘 내가 이렇게 맛나는 갈비찜은 처음 먹어본다. 세상에 넌 사업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음식 솜씨도 1등 셰프 못지않구나 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전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홀딱 빼앗은 저 여자가 바로 얼마 전부터 남편이 교제를 시작한 수혜라는 여자였어요.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집안의 도움으로 고급 브랜드 화장품 수입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의 마음이 수혜란 불려우 같은 여자에게로 넘어가고 있었으니 제게는 정말 대단한 경쟁자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수혜가 무슨 말만 하면 연신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어쩌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쌀쌀 맞은 말투로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제 말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어휴 우리 수혜를 며느리로 삼았으면 딱 좋겠는데 어떤 년이 글러 들어와서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 전 밥을 삼키다 목에 걸려서 사례가 들려서 캑캑거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수혜란 여자는 제 꼴을 재미있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어머니 요즘 괜찮은 집안에 돈을 노리고 들어오는 웃기는 여자들이 많다고 해요. 시집을 오는 건지 거지가 동냥받으러 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에요. 전 참을 수 없는 모욕에 입술을 바르르 떨렸고 바로 일어나서 수혜란 여자의 얼굴에 컵에 있던 물을 끼얹었습니다. 수혜는 놀라서 벙찐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이 집안에 돈 때문에 구걸하러 온 건 아니야.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게 어디서 귀한 내 며느리한테 행패를 부려? 라고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더니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전 뺨을 맞은 것보다 시어머니의 말이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저 여자가 어머님 며느리라고요? 그럼 저는 이 집안에 뭐해요? 너? 너는 내가 말했잖아. 매사에 방해만 되는 굴러 들어온 걸림돌이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이렇게 버텨도 나는 우리 진수 수혜랑 결혼시킬 거야. 그래도 네 인생이 불쌍해서 정리할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빨리 짐 싸서 나가라. 시어머니의 말에 전 오기가 생겼어요. 그렇긴 못해요. 제가 왜 나가요? 이 집안 며느리는 저 불려우 같은 년이 아니라 바로 저라고요 하면서 악을 쓰면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당신이 참아. 우리 이만 가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등 뒤에 대고 너 한 달 안에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아주 험한 꼴 보게 해줄 거야. 전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든 저를 쫓아내려고 안달을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가 당신 자극하려고 계획적으로 이러는 거 알잖아. 열받아서 화를 내면 엄마한테 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태연하게 행동해. 전 남편의 마음과 생각이 궁금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수혜란 여자와 남편을 엮으려고 해도 남편이 끝까지 버티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당신 생각은 뭐야? 어머니는 그 여자를 완전히 마음에 둔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자 남편은 고민스럽다는 듯이 한숨을 쉬면서 내 마음은 당신이 잘 알잖아.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엄마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나도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년이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야. 당신도 알겠지만 엄마 사업을 내가 물려받으려면 무조건 엄마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 지금은 엄마 말을 듣는 척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서 수혜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 그게 최선이야. 여보, 내가 엄마 사업을 물려받을 때까지만 조금만 참자. 수혜도 잘 나가는 여자라서 주위에 괜찮은 남자들이 많이 달려들 거야. 그럼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서 나한테 시들해질 거야. 전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시간을 끌면서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는 방법뿐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제 편이라서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수혜란 여자가 제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저를 만난 수혜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면서 당신이 버틴다고 나를 이길 것 같아? 좋게 말로 할 때 물러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아 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돈이 든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그동안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있는데 빈손으로 쫓아낼 순 없지. 이거 받고 정리하자고. 참고로 말하자면 며칠 전에 진수씨도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라고 했어요. 전 이 여자의 말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있던 돈 봉투를 집어들고 안에 들어있던 수표를 꺼냈습니다. 수혜는 제가 돈을 세어보는 줄 알고 많진 않지만 지금까지 괴팍한 시어머니 비 맞춰주느라 고생한 보스라고 생각해 라고 했어요. 저는 수표를 수혜의 잘난 얼굴에 확 뿌려주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지 두고 봐. 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 수혜는 화를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수혜랑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당신이 이해를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전 말도 안 되는 말에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수혜랑 뭘 한다고? 수혜랑 결혼한다고 했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전 그렇게 믿고 있던 신랑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나오자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맥이 탁 풀렸습니다. 남편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수혜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혜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겁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전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당신 포기 못해. 동거든 결혼이든 여자의 인생에서 남자와 가정을 꾸리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야. 같이 살자고 매달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니 꺼져달라고? 나 절대 그렇게 못해. 당신이 내 인생 책임져야 돼.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수혜를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은 수혜에게로 정해졌어. 그러니 당신이 양보해. 위자료는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전 더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말끝마다 엄마. 난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완강한 태도로 나가자 남편은 자기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 못 이겨. 그러니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헤어져 라고 하고는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수혜란 년의 집으로 간 것 같아요. 전 며칠 동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끝까지 해보겠다던 제 결심도 시간이 지나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한 달 만에 백기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투항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동거를 정리하겠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게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래, 진작에 그렇게 나왔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고 얼마나 좋았니. 그나마 이제라도 네 갈 길을 가겠다니 잘한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게 약간의 위로금을 주었어요. 제가 위로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위자료라기에는 액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전 법적인 소송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으니 저와는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고 소송을 해봤자 위자료 몇 푼 더 받는 것 뿐이었어요. 친정으로 돌아오자 엄마는 잘된 일이야.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과는 이제 상종을 안 해도 되니 너도 훌훌 털고 잊어버려 라고 했어요. 전 마음이 너무 지쳐서 한 달 정도를 집에서 쉬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전 남편은 수혜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제 친구와 연락을 해왔어요. 친하게 지내는 다른 친구가 이번에 식당을 새로 인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부부가 같이 체인점으로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폐업을 한 식당을 인수해서 체인점을 하나 더 오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식당에서 모이기로 했다고 해요. 전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오랜만에 외출도 할 겸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식당에서 수혜와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제가 친구들과 방에서 한참 동안 수다를 떨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왔는데
복도 맞은편 다른 방에서 아주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수혜였습니다. 전 새삼 세상이 참 좁다는 걸 느끼면서 그냥 지나쳐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칸막이 문을 닫고 볼일을 보는데 잠시 뒤에 세상에 수혜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로 화장실 앞에서 들렸습니다. 전 물을 내리려다 다시 변기에 앉았습니다. 그녀들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가면 분명히 마주치는 아주 어색한 상황이 생길 테니 전 그녀들이 화장실에서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웃으면서 얘야, 네 덕분에 내 사업이 완전히 대박나게 생겼어. 정말 고맙다. 네가 복덩이야. 어머니는 저와 최 사장님만 믿으면 돼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수출 사업만 승인되면 어머니는 그야말로 동방석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 난 너만 믿는다. 5억만 쏘면 되는 거냐? 네 어머님, 되도록이면 빨리 해주세요. 알았다. 내가 내일 당장 마련해서 주마. 전 수혜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수혜가 시어머니의 사업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고만 생각했어요. 불효 같은 것이 그새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사업을 주무른다고 생각하니 약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친구들이 있는 방을 가다가 수혜와 시어머니의 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하는 방의 칸막이가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시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의 얼굴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그놈은 수혜가 최 사장이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바로 제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던 놈이었어요. 그놈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아버지에게 접근해서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아버지를 현혹시킨 다음에 거액을 투자를 받고 도망쳤던 겁니다. 나중에 경찰들이 그놈을 잡긴 했지만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돈은 이미 다 써버린 뒤여서 받을 길이 없었죠. 저도 그때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수갑을 차고 앉아있던 최 사장이란 놈을 봤었어요. 아버진 사기친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최 사장은 천연덕스럽게 그 돈은 내가 다 써버렸어. 미안해요. 나 1년 정도 쉬었다가 나올 테니까 걔한테 물렸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출소를 한 뒤에도 여전히 사기를 치고 다니는 모양이었어요. 전 그때부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러자 전 수혜와 최 사장이 한패이고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치려고 한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최 사장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짓이 아버지에게 했던 수법과 너무나 똑같았던 겁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자 식당 주인인 친구가 서 있었어요. 미연아, 너 여기서 뭐해? 왜 우리 단골 손님들이 하는 말을 엿듣고 있어? 전 친구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고 그녀와 함께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저 사람들 여기 자주 오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우리 체인점 단골이야. 여기에 새로 체인점 오픈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여기 오겠다고 했어. 그래, 그럼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저는 친구에게 사정을 모두 말해주고 수혜와 최 사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친구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식당 주인인 친구는 저의 정보원이 되어서 그것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수혜와 최 사장은 식당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들의 서빙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도 했고 그들의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녹음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친구가 흥분해서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연아, 빅뉴스야. 그것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전부 알아냈어. 제가 식당으로 가자 친구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수혜가 먼저 최 사장에게 아빠, 이번 건만 잘 되면 우리 중국으로 튀자. 거기서 몇 달 숨어서 다른 먹잇감을 모색해보는 거야? 그러자 최 사장도 좋아하면서 중국이 좋지. 거기가 돈만 있으면 들키지 않고 숨어있기 딱 좋아 라고 했어요. 이제 보니 수혜와 최 사장은 부녀관계였어요. 그들은 시어머니에게 새로 추진하는 수출 사업이 있다고 속이고 거기에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미 많은 돈을 받아낸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전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최 사장은 수혜야, 이 정도로 털어먹었으면 된 거 아니야? 너무 욕심내다가는 탈이 나는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돈만 챙기고 그만두자고 했지만 수혜는 시어머니를 아주 아작을 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 할망구가 가진 돈을 전부 가져와야지. 그 할망구 돈 좀 있다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눈꼴 씌어서 못 봐주겠어. 그 여자도 우리처럼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두고 봐. 내가 그 할망구 비위 맞춰주느라 스트레스 받은 대가는 전부 받아낼 거야. 수혜는 남편을 꼬셔서 시댁과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놨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몰래 회사의 공금을 모두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나면 열흘 뒤에 중국으로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전 그것들의 사기 계획을 모두 알아냈고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을 빼앗아간 사기꾼 수혜년에게 확실하게 복수를 해주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니년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어주마. 전 복수를 다짐하면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다른 친구가 제게 전화를 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미연아, 너 소식 들었어? 네 전남편 집안 쫄딱 망했대 라고 했어요.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소식을 전해준 친구는 전남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남편과 제가 동거를 시작하고 전남편이 자기 친구를 그 친구에게 소개해줘서 둘은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전남편이 친구와 같이 집으로 왔다고 했어요. 전남편은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쉬더라고 했어요. 친구가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의 남편은 진수 마누라가 사기를 쳤대. 그것도 전 재산을 모두 가지고 잠적해버렸다는 거야. 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믿고 회사 일을 전부 맡겼는데 알고 보니 프로 사기꾼이었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지 라고 하더랍니다.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는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친구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하는 거야. 너를 버리고 사기꾼년이랑 좋다고 결혼하더니 결국 쪽파차고 알거지 신세가 되다니 말이야. 전 친구의 말에 저는 걱정마, 잘 해결될 거야 라고 했어요. 친구는 영문을 몰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전 두고 보면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제가 말했던 대로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가지고 여권을 위조해서 몰래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타려던 수혜와 최 사장은 광역수사대에게 체포되었던 겁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수혜가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왔고 경찰은 다행히 그것들이 빼돌린 시어머니의 재산은 차명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걸 확인했다고 하면서 몇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모두 피해자인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반환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광역수사대 팀장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팀장이 고맙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그러자 팀장님은 시어머니에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미연씨예요. 아시죠? 아드님의 전 동거녀. 그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전 식당 주인 친구에게서 받은 모든 증거 자료들을 삼촌에게 주었어요. 제 삼촌은 경찰 간부셨어요. 증거 자료들을 본 삼촌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셔서 광역수사대에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사건을 맡은 팀장은 저를 찾아와서 참고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아는 것을 성실하게 진술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광역수사대는 중국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수혜와 최 사장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서 얘야,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널 구박하고 내쫓았으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제라도 마음 풀고 나를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라고 했고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여보, 난 당신을 한시도 잃은 적이 없었어. 그러니 우리 이제 다시 합치자. 둘의 말에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이보세요 아줌마, 난 당신 도우려고 사기당한 전 재산 되찾아준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나를 함부로 대하고 구박했던 대가를 이제 주셔야겠어요. 시어머니는 능청스럽게 뻔한 말을 했어요. 얘야, 진수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내 재산이 다 네 것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야박한 말 하지 말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전 시어머니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아줌마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나 이제 당신의 아들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거예요.
제가 당신 재산을 찾아준 공로도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할 거고, 그리고 아마 엄청난 재산을 제게 주셔야 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위자료 청구?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진수랑 만남이야.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뭘 잘 모르시네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정식 부부와 마찬가지로 불륜으로 혼인관계에 파탄이 이르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당신 아들과 제가 동거했다는 증거는 제가 차고 넘치도록 갖고 있으니 사실혼 입증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법정에서 다시 만나요.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자꾸 매달리면서 여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제발. 남편은 지금이라도 용서해주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렸고, 시어머니도 앞으로는 저희 몸종으로 살겠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로 제가 되찾아준 재산의 절반을 위자료로 받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말로 시어머니의 사업은 회사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게 돌면서 점점 기울어지더니 나중에는 회사 문을 아예 닫았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그때 받은 위자료로 작은 카페를 하면서 혼자 살다가 5년 전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딸을 낳고 지금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나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이고 그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믿고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다가는 언젠가 자신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 날이 오게 되는 법이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